자, 그럼 좌우합작 운동 볼게요. 좌우합작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일단은 배경을 보면 일단 중도적 정치 세력 형성, 그 다음에 우익 세력들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입 주장에 반발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 미군정의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군정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걸 이제 국제 관계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당시 1945년 이후에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미국이 이 국공 내전을 좀 극복하고 이들 통합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셜이라는 사람을 이제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일종의 국공합작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좌우합작위원회도 이런 좌우익 간의 갈등을 좀 약간 무마시키고 좌우익과 합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추진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좌우합작의 운동을 이제 목적을 보면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 단독정부 구성이죠. 자, 그 다음에 단독정부는 좌우합작을 위한 단독정부예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설치되고 주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극우 국장을 배제하고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로 구성됐어요. 그 참여 인물들 보면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규식과 안재홍은 중도 우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자위 측에 5원 측과 우익 측에 8원 측이 대입됐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뿌셈이 있는 건데 중도 자익과 중도 우익의 차이점.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냐? 이거 예전에 기준으로 나왔죠. 일단 신탁 통치, 토지 개혁, 반민족 회기 처벌, 미국의 입법기구 인식 문제. 이걸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약간 의견이 있었어요. 예, 의견 차이가. 그래서 결국에 서로 합쳐가지고 만든 게 좌우합작 친원칙이죠. 그러면 어떤 의견이 있냐? 이걸 좀 보는데 토지 개혁에서는 일단 자익 5원 측에서는 토지 개혁 하자. 그래서 북한처럼 무상고수 무상분배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익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근데 언급할 경우에 또 얘들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좀 반발도 많잖아. 당연히 인정하지만 하기는 좀 약간 꺼지는 그래서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죠. 자, 그래갖고 있고 신탁 통치 문제와 삼상회의의 결정을 보면 일단은 일단 그 조선은 이제 민족독립을 위해서 삼상회의를 전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 개최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자. 신탁 통치 하자. 이렇게 하고 우익들은 반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탁 통치보다는 임시정부 부분만 참석하고 신탁 통치는 반대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일파들은 약간 이제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여기에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쇼를 반동을 거둘 배제하자. 이게 주의할 것은 배제하자는 거야. 배제하는 직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이들은 좀 우리 좌우합작 운동이나 초기에 그 정부 만드는데 배제를 하고 나중에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해서 처리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모두 다 춤춤 친일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분자들만 처벌하자. 이거는 이제 자익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극자측에 있는 박헌영은 말도 안 된다. 지금 잡아내서 인민재판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총사시키자. 조금이라도 친한 애들 다 잡아서 다 죽이자. 근데 여운형은 그 입장이 좀 달랐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운형하고 박헌영이 좀 갈등이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익도 거기에 비슷비슷해요. 예. 일단 친일파 민족문화 반역자를 징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하고보다는 임시정부 수립 후에 특별법정을 만들어갖고 하자. 요거는 거의 뭐냐면 위견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예. 그다음 미군정에 대한 재인식, 제하는 입법기구에 대한 인식 보면 자익들은 이걸 참여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거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지가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익들은 그래도 참여하자. 그 네 가지 부분은 이제 대립 논쟁이 있었고 교과서에서는 토지개혁 부분, 신탁 문제와 삼상회의 결정 지지 여부, 친일파 처리 요 세 가지 문제에 대립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건 친일파 처리에서도
자익들이 해갖고 예전에 우리가 인민재판 여고 직접 처분하자 이런 거는 안 했다는 거야. 배제를 하자고 했던 거지. 예, 그거는 이제 여운형하고 그 박헌의 차이점에 나온 건데 아마 교과서 집필자분들은 요 차이까지 미세한 차이까지 모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논쟁이 됐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했어? 뭐 교과서 외워야죠. 일단은 그래서 세 가지하고 구체적 내용은 꼬셈에 있으니까 관련된 사료를 찾아가지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좌우합작 치원칙. 이거 꼭 파악을 해두세요. 이거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좌우합작 치원칙에 논의했던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우합작을 바라보는 각 정파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자, 일단은 좌우합작 치원칙은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는 일종의 중도적 입장에서 처리했고요. 신탁 문제,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 3상회의 있죠? 모스크바 3상회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결론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적당히 처리했는데 일단은 그 토지 문제, 친일파 처리,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이런 것들은 중도파 의견을 좀 중도적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미군정의 입법기구에 대한 인식은 우익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참여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럼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조선민주주의 독립을 보장한 3상의 결정에서 남북을 통일 좌우 합작을 추진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것. 요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거는 총체적 지지예요. 총체적 지지예요? 아니면 부분적 지지예요? 부분적 지지죠. 왜 부분적 지지일까요? 요게 뭐가 빠졌어? 제일 중요한 신탁이 빠졌죠. 신탁 찬성.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요거는 받아들이겠다.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그래서 부분적 지지야. 그러다 보니까 박헌영이 비판을 한 거지. 뭐라고 비판하죠? 총체적 지지를 안 했다. 신탁을 포함한 총체적 지지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운형도 초창기 때는 신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익 측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빼버린 거예요. 여운형도. 자,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의 속결을 요청한 공동성명 발표. 미소 공동회의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이제 3상회에 대한 부분적 지지를 한 거고, 그다음 토지개혁은 적당히 마무리했어. 자, 토지개혁에 있어서 유조건 몰수. 유조건 몰수는 뭐예요? 유조건 몰수는 일정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일정한 조건으로. 그래서 체감 매상을 하자. 체감 매상은 뭐냐? 대지주의 토지들은 비해서 소지주의 토지들의 지주들의 뭐냐면 대지주의 토지보다 소지주의 토지들을 좀 더 비싸게 쳐려가지고 매입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대지주의 토지는 좀 시가보다 좀 아래로, 그 다음에 소지주의 토지는 시가보다 좀 위로 해갖고 매입을 하자. 이건데 유조건 몰수와 체감 매상은 누구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우익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자. 이건 무상 분배니까 자익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일단은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분배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재정은 누가 감당하냐? 당연히 미 군정이나 독립하면 그 정부가 감당해. 돈이 있냐? 대안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민당이나 조선공산당에서 비판을 받게 돼요. 돈도 없으면서 이상적인 소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기구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는 4번 친일파 문제죠. 친일파 문제는 나중에 입법기구를 만든 다음에 적절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적당히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입법기구에 대한 인식은 이제 입법기구는 뭐냐? 그 기능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그러니까 미 군정이 입법기구를 만드니까 거기에 이제 만든 후에, 그러니까 전에 얘기예요.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입법기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냐면 남들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그래서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서 제한된 법을 통해서 처리하자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당했는데 여기는 입법기구에 대한 참여 인식은 우익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됐죠. 그래서 자익 측과 그 다음에 우익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협의해서 만든 것이 좌우합작 친원칙이에요.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정파 간의 입장을 보죠. 요때 정파 간의 입장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극자와 극우의 입장이야. 자, 보면 일단은 이승만은 일단은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일단은 뭐 원칙은 뭐 그래도 이제 지지한다. 근데 그 의도가 되게 불순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한민당은 얘네들도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유상호 울산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준 것은 결국에 국가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비현실적이다. 7.18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고, 그 다음에 박헌영 같은 사람들은 토지의 유상 물수는 지지의 이익을 위한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없지만 이게 재정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입법기구 결정 일부에서 미국의 군정청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 뭐 참여해서 뭐 하겠냐. 그 친일파 애들은 지금 즉각 처벌했는데 무슨 얘네들을 합법기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처리하자. 인민재판이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이 또 박근혜 비판했던 게 뭐냐면 왜 신탁은 빠졌냐는 거야. 그래서 미소공동회의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 구성했는데 이거는 부분적 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익과 우익의 입장,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미 군정이 이제 자원합작 운동을 후원했죠. 그래서 입법기구로서 이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정부기구로서 남조선 가도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 군정이 개선한 건 뭐냐면 생각한 건 뭐냐면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삼아야겠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래서 저 가도입법위원회 같은 구성원도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미군이 이제 2분의 1을 뽑고 미군정이 2분의 1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걸로 했어. 그러면 이제 가반 이상은 뭘로 되는 거죠? 중도파가 구성될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군정 의도대로 흐르진 않았어요. 미군정이 2분의 1을 뽑았어, 중도파를. 근데 선거에서 대부분 누가 당선됐냐면 극우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한민당 계열이 거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중도파가 주도권을 못 잡아간 거예요, 그게. 그 사례가 이제 뭐냐면 미군정이 이제 토지 개혁을 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반대? 입법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한민당 계열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토지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미군정이 가지고 있는 그 적산만들만 토지 개혁을 대상으로 했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그리고 실제 입법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지가 하는 거야, 하지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이 결렬됐는데, 그건 일단 아까 얘기처럼 이 좌우합작파들이 정치적 기반이 되게 약했고요. 그 다음에 미군정이 단독 정부 방향으로 이제 선회했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 중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가는 트루먼 독트린이나 마샬 플랜을 통해서 동선 행정이 시작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바뀌었다. 그 다음 2차 미소 공동회의안을 결렬된 후에 그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계열은 뭐죠? 민족자주연맹이죠. 그래서 김규식이 조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271페이지 여기 두 번째 달려볼게요. 자, 일본 제국주의부터 독립한 지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실시했던 열강의 결정은 우리 민족에 크다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국민들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을 전개했고요. 김규를 중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신탁 통치에 반대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처음에 신탁 통치 운동을 반대 운동의 입장을 표명했던 자익 정치 세력들은 1946년 1월에 모스크바 삼상협정에 대한 지지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소련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조언인지 지시인지 하여튼 그걸 해줬죠. 그래서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도 삼상협정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선했는데 이거 일부 민족주의예요. 네, 우리들 중 일부 그런 세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아일보가 오보 냈다는 걸 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편파 보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렇게 했고 이들은 좌익 정치 세력들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개 이제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은 어떤 중도 좌파 우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도 우파들이 이제 내세웠던 논리 중에 임시정부는 지지한다고 했어요. 수입은 그런 것들이 이게 반영이 됐죠. 자, 이로 인해서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둘러싼 좌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고요. 우익 세력들은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 남조선 국민대표대회 민주위원회를 결성했으며 그 다음에 좌익 세력들은 민주주의 민족정선을 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8도선 이북에서 3.3확정을 계기로 하여 반타 운동 세력의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38도선 이북은 뭐야? 그 당시 소련 군정이 통치했던 기죠. 그래서 그때 소련 군정을 직접 통치보다는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을 내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거기에 그 참여했던 조만식은 반대했어. 그러니까 소련 군정에서 얘들 정치 활동을 이제 활동을 금지시켰고, 자, 그래서 이제 누굴 믿었어요, 이제는? 김일성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그 8.15 직후에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의 정치 활동을 인정했지만 반탁을 호명하니까 정치 활동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3.8도 이북에서는 정부기관이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인민위원회를 여러 지역별 인민위원회를 합쳐가지고 중앙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정부 소립 이전이니까 임시자를 붙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1946년에서 나중에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건국하기 이전까지 여기가 실질에서 정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결성하고 소련군의 지원하에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을 조치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의주 하원에서 공산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의구가 됐다. 예. 그래갖고 그 당시 학생들은 되게 그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반공주의자였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당시 학생들 엘리트 계층이죠. 이 사람들 되게 지주의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생각도 있지만 상당수가 뭐야? 지주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반대했냐? 그 정책들을 이제 여기 보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내용을 볼게요.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 그러니까 찬탁을 반대했던 그 조만식을 제외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의 지원을 받고 북조선 정당과 사회단체, 5도 행정국, 각도 인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는데 소련군 점령하에 북한 지역의 행정의 최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갖고요. 이 기관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개혁을 했죠? 토지 개혁을 했죠? 무상골수, 무상공배라는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모스크바 3상의 결정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찬탁과 반탁 관련된 사료들 있죠? 예,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찬탁, 이거 반탁, 그 다음에 여기는 찬탁 밑에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미소 공동위원회 좌우합작 운동 볼게요. 자, 모스크바 3국의 외상회의 결정문이 발표된 후에 서울에서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대표에 참여해서 미소 공동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을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한 정치단체만 참여한다는 주장이고 이는 좌익 정치 세력만을 참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찬성과 반대에 상관없이 한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협의의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죠.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시험 봤던 데인데 이것 때문에 저 못 썼어요. 이거 문제를 쉬웠는데 지금 생각해서 상당히 유치한 문제인데 그걸 못 썼던 거야. 그래서 그때 시험에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부 정치 세력들은 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죠.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해줬죠. 그래서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위원회는 좌우익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좌우 정치 세력을 합작을 위해서 좌우 7원칙을 만들었죠. 그래서 좌우 7원칙은 이제 그러나 좌우 합작위원회는 미군적 우익 자익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대비해서 실패했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7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7원칙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개 두세요. 예. 그래갖고 자익과 우익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것이 7원칙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947년 5월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했지만 똑같은 문제도 뭐냐면 또 실패했어요. 임시정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그때 또 플러스 됐던 범수가 뭐냐 대외적 변수죠. 그 당시에 냉전 구도가 이제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련은 동구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강하고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이나 마셜 플랜을 통해 소련의 팽창을 정책을 군사 경제를 공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미소 공동회의 반탁 운동이 계속됐고 결국에는 이제 자오합작 구순시점이 됐던 여운형이 암살당하죠. 예. 그리고 결국엔 미국이 미소 공동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했고 이제 소련이 유엔의 한국 문제 처리를 반대하는 가운데 삼팔도서 이란과 이북에서 다른 체제가 분단 정권을 수립하는 길을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넘어가서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 내한과 50 단독 선거를 볼게요. 자, 유엔에서 어떻게 처리됐죠? 유엔 총회에서 소련의 반대에 불구하고 남북한에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뭐죠? 거기에서 합법적 정부를 이제 세우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했어.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하고 소련이 거부를 했죠. 못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소총회를 이제 다시 열었죠. 그래서 어떠죠?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 가능한 지역이 뭐예요? 38도 이남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소총회에서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5월 10일 날 선거죠. 50선거라고 하죠. 50 단독 선거. 미군정은 한국 유엔 임시위원들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38도 이남 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선거에서 그 당시 자오합작 운동을 지지했던 김구, 김규식 등의 참여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승만 한국민주당이 참여하고요. 또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해서 무슨 사건이 났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4.3 사건이 일어났죠. 4.3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전에 김구가 1차 그 미소 경동위원회 결렬된 후에 자오합작 운동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지만 표명했지.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오합작 운동을 이제 펼치게 돼요. 김규식과 함께. 그러면서 했던 것이 요번에 나왔던 남북협상이에요. 남북협상. 자, 그러면 남북협상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앞에 부분과 남북협상 내용을 기본 강의 교재에서 좀 찾아볼게요. 자, 기본 강의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41페이지요. 자, 총선거 결정 반대를 보면 자, 자익층은 우익층이나 우익은 참여했지만 그 당시 중도 좌파라든지 중도 우파, 자익은 반대했어요. 물론 자익층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야. 그래서 임시위원들 활동을 파탄나니까 그 후에 자익세력들은 역량을 가시해 단독 선거를 저지해. 자익층이 단독 선거를 저지한 거는 뭐 때문에 저지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자익 우위의 뭐죠? 통일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지한 거죠. 그래서 남노당 주도의 총파업과 민중투쟁이 있었고 이에 중도 좌파였던 김구가 그 당시 불참을 선언했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통일 독립 촉진이에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면 통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혁신계 세력을 주도했던 자오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뭐예요? 그 당시 그 첫 번째 단체가 자오합작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의 민족자유연맹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촉이에요. 예, 그래서 통일 독립 촉진회라는 줄여서 통촉이라고 해요. 자, 하여튼 통촉을 결성하고 남한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2.7 구국투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김규가 자기 친구였던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당시 김두봉이 부주수가 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그 김두봉이 그걸 받고 좋다 해서 같이 제안해서 받아들인 게 남북협상이에요. 자,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제주 4.3 사건 있죠. 그래서 배경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미국 철수. 구고태의 반대인데 이 당시에 제주도에서 그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특히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경찰도 이들을 탄압했지만 서북청년단의 백색 태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원래 서북청년단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안도 사람들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지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토지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주의 자식들이 이제 탄압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내려왔어, 남한에. 근데 김일성이 의외로 그냥 내려보냈어. 어차피 얘네들 있어봤자 북한 정권에 반대할 거고 남한 내려보내면 좌우익 간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겠다 생각 내려보냈고 결국 김일성 의도대로 이들이 이제 서북총련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반공상주의 사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상주의 하면 치드 들리지.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과 토지를 뺏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폭력을 많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까지 건너와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게 되죠. 거기에도 또 경찰들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뇌물 받아먹고 막 그런 것도 있어. 월급 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3.1절 기념 시위 때, 그걸 계기로 군정경찰이, 희생자를,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 이제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쏴먹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제주도민 파업을 하죠.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제주도민과 군정경찰, 서북청년들 사이에 대립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봉기를 하게 되는 거야. 4월 4일 날. 그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남도당 세력이야. 그리고 미 군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넘어갈 때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끝나고 이승만이 넘어갈 때 이제 이승만에서 정부에서 그걸 국방경비대를 이제 파견했죠. 국군을. 그래서 여순 순천에서 거기 주둔했던 부대들이 거기 원래 부대였는데 거기 진압하러 가는 부대였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하여튼 그 우여곡절에서 일단 진압을 했어요. 근데 진압을 할 때 그냥 어떻게 진압을 했냐면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 다 뭐냐 소개시키고 그 한라산 부근에 있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일정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총락이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많은 제주민들이 뭐냐면 거의 학살당했죠. 거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제주 사건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와갖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왜 사건이라고 지금 계속 부르게 되냐면 이걸 보는 양쪽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좀 보수 측에서는 이거 4.3 사건이 아니다. 토착외국 입장에서 뭐해 이거는 폭동이죠. 예, 보수라고 하지 않고 이제 토착외국이라고 좀 할게요. 예. 근데 이에 대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거기 자익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4.3 사건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항쟁이다. 폭동의 항쟁이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이 찾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사건이라는 거야, 사건. 그 답을 구성할 때도 항쟁이나 폭동을 쓰면 당연히 안 맞을 수도 있어. 특히 폭동이나 쓰면 절대 안 맞겠죠. 예. 그리고 5.16도 마찬가지죠. 5.16 혁명이다. 어쩌든 쿠데타다. 양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중립적인 말로 뭘로 쓴 거야? 5.16 정변이라 쓰잖아. 5.16 정변. 그 답을 구성할 때 뭐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 5.16 그 정변에 대해서 5.16 정변 외에도 혁명이다, 쿠데타다 그렇게 쓰면 그 채점하는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뭐야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고 없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4.3 사건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남북협상을 볼게요. 이 남북협상이 이제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남북협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2004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오랜만에 한 10년 지나서 이제 나왔는데 자 일단 남북협상 보기 전에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 뭐가 있냐면 김구가 쓴 유명한 3천만 동포 윽구암이 있어. 예, 김구가 관련된 사료 중에 3천만 동포 윽구암 이 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한국인이 있어야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은 이 때문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에 타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리칠 자가 있느냐. 마음속에 산팔토선이 무너져야 땅의 산팔토선도 철폐된다. 그래서 이 당시 남북협상을 참여하기 전에 그 김구가 한 유명한 그 내용이 있어요. 발표한. 그래서 3천만 동포의 윽구암이라는 건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기출사료에 나왔거든요. 예전에 2004년도에. 자 일단은 남북협상의 목적이 뭐예요?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이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1차 남북협상하고 2차 남북협상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1차 남북협상만이 남북협상 보죠. 왜냐하면 2차 남북협상은
사회주의 단체들만 이제 뭐냐면 참여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참여하지 않고 1차 남북협상이 이제 남북협상을 보는데, 자, 일단은 남북정당과 사회단체 참여,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같이 참여했죠. 그때 민족주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 김구와 김규식이에요. 김구와 김규식.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 그 순서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 내용이 없는데, 아이고. 먼저 어떤 순서로 이제 했냐면, 그 당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해요. 남북재정당 여러 단체에, 그 다음에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자, 그 다음에 남북 정치지도 요인회담,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남북 지도자 요인회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남북 정치지도 요인회담을 뭐라고 하냐, 이걸 사김이 참여했다고 사김회담이라고 해요. 우연히 몰라도 이렇게 4명의 지도자가 참여했어. 그때 이제 누가 참여했냐? 일단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김구, 김규식, 그 다음에 또 북한 정권 김일성, 김두봉. 그래서 4명이 같이 참여했죠. 사김이죠. 상김처럼. 네, 그래서 상김회담이라고 해요. 아니, 사김회담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래서 요번에 문제 나온 것이 연석회담인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나오죠. 요게 시험 문제 나왔고, 그 사료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후셈 사료와 관련돼 갖고. 문제를 좀 약간 어렵게 낸 것 같아, 이거는. 예, 좀 어렵게 내갖고,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요때 결정한 게 합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남한만의 단독 정보 수입한데, 미소 양국의 철수. 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이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내용 치료라고. 합의 내용.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왜 그 미소 양국의 철수를 했냐? 북한 입장 올 때는 미군 철수에 의해서 주도권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남북 지도자의 인식 차이로 해서 뭐냐면 실패했고, 뭐 합의도 잘 되지 않았죠. 일단은 합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김구와 김규식이 정보대표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남한 대표로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민당의 이승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김일성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합의를. 일종의 뭐죠? 명분 쌓기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쪽 남쪽의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단독 정부 나갔다. 그건 명분 쌓기야.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이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하고 나서 뭐죠? 좀 있다가 9월 달에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잖아. 그 이유도 먼저 공포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남북협상 부분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다시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 남북협상의 추진 보죠. 자,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저촉하는 과정에서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와 남북한 정치협상 방안을 모색했다. 두 사람은 1948년 2월에 북한의 김두봉, 김일성에게 남북한 정치 지도자 사이에 정치 협상을 제안한 것을 서울시내에 발송했다. 그래서 김구가 김두봉한테 발송했어요. 왜냐하면 김구하고 김두봉은 절친한 친구예요. 네, 이 사람이 둘이. 그래갖고 김구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모지명을 누가 써줬냐면 한글 모지명이 유명한데 김두봉이 그때 써줬어. 이 사람이. 그리고 김두봉이 김일성한테 이제 김구 편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봐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좋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김일성이 김구에게 공식적으로 하자, 제의를 하자고 해서 제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김구가 다시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남북 협상이에요. 북한은 김구와 김규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막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자, 이러한 제안을 계기 위해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한 정치 지도자는 회의를 개최하는 데 따른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김구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거기 가냐? 어차피 김일성은 통일정부 구성에 의도도 없다. 이거 정치적 노다할 것 뿐이다.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김구가 그럼에도 알고도 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는 나중에 후대에 어떤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뭔가 발자취를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중에 통일운동이나 하자. 남북한 통일운동을 발자취를 남겨보겠다 해서 간 거예요. 예. 김구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분명 알겠죠. 김일성의 의도를. 자, 하여튼 1948년 4월 19일, 30일까지 평양에서 연석회의와 여기 연석회의 나왔네. 이거 썼으면 답이 맞았겠죠? 예, 그래서 줄임말로라도 플레임은 아니라도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아니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근데 제 생각에 연석회의만 써도 남북단체 연석회의만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 이거는 하여튼 연석회의하고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 지도자들 이걸 뭐라고 하죠? 사기회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재 교육만 제대로 읽고 들어갔어도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걸 딱 나오잖아 이게. 예. 자, 이 회담에서 남북한의 각각 분단 정부가 수립된 걸 반대하는 결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미 남북한의 분단 정부 수립 운지 구체에 이 회의가 분단 정부의 수립을 막을 수가 없었다.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아까 말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실제로 정부 역할을 했다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적 사회개혁,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개혁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났다.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분당 정부를 막기 위해서 위한 김구와 김규식에게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거기 이제 김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3천만 동포의 의권이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료예요. 그래서 예전에 04년 문제에 이승만의 정오반원과 함께 같이 비교해서 나왔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정부의 수입 보죠. 1945년 5월 50 총선거 결과 남한의 국회가 결성됐고요. 그때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을 냈죠. 예전에 재헌절이라고 했고 그때 놀았어. 이게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참 아쉬워요 이때. 자, 하여튼 있고 국회 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선출됐다. 이때 1차 헌법은 간선제, 국회의원에서 간선제죠.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인데 여기에 국회 내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이 된 게 뭐냐면 이 당시 50 총선거에서 중간파들은 다 빠졌어요. 예, 혁신 세력이나 그 다음에 단독 정부 반대했던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누구 계열? 이승만의 친위 세력들의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뭐냐면 대구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승만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예전에 최근까지도 무슨 논쟁을 낳게 되면 건국절 강복절 논쟁이 있죠. 8월 15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보 측에서는 임시정부 지지하는 층에서는 8월 15일은 강복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의미를 둔 반면에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우익 측 있죠. 루나이트 계열들은 8월 15일은 뭐다? 건국한 날이다. 대한민국이. 예, 이 건국절에 의미를 두죠. 예, 그래서 이거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강복절을 강조하냐면 이미 건국은 언제 했죠? 1919년 4월 12일 했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은 단순히 이제 그 법통을 이은 국가가 건설한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진 데예요. 정부가.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건국절의 주장에서는 임시정부 법통성을 부정하죠. 이거는 임시정부 하나의 임시단체에 불과하고 독립단체에 불과하고 언제부터 국가가 건설했다고 본 거야? 1948년 8월 15일부터 국가가 건설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1948년 8월 15일은 강복절의 의미보다는 건국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1945년에 8월 15일보다는 1948년에 정부가 건국한 거. 그래서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했다고 했지만 여기는 건국했다고 표현하죠. 누나이트에서는. 예. 근데
그 법통과 이제 임시정부 일단 건국했다는 설이 건국주의 자체가 임시정부 법통성을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승만을 이제 되게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승만 스스로는 뭐라고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얘기가 많아요. 그 자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한 게 아니라 수입한 거죠. 대한민국을 정부에 수입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약간 반대된 의견이야. 이승만 있죠. 이승만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재헌헌법 만들 때도 전문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미 3.1 독립운동을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몇 차례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죠. 예. 자, 일단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 12월 유엔의 제3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그래서 유엔이 인정한 제일 합법적인 정부죠. 그러나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권 선거가 이뤄진 지역, 38도 이남 지역만 한정된 걸 결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38도 이북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죠. 조선민주주의에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위원회 설치 선거를 거쳐서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수상 김일성이 선출됐으며 서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유엔으로부터는 정식 정부 승인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수립 연도가 8월 10월보다 늦죠? 왜 늦겠어요? 명분 쌓기용. 우리는 한번 해보려고 했다, 다. 근데 이미 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 전에. 근데 이제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정치 명분 쌓기 위해서. 그리고 1948년 12월 26일 일부 군수와 고문단을 남겨둔 채 소련군이 북한으로 철수했고 남한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부 군수와 고문단을 잔류한 채 미국이 철수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 병력이 이제 철수했다 보시면 돼요. 군사 고문단만 좀 남고 고문단 내용들이니까 이게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좀 듣는 고문관이라는 말 있죠. 고문관. 이 고문관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좀 군대 생활 적응 못하고 간신사명? 비리비리하네? 그런 의미야. 근데 왜냐면 미분정 고문관이 그때 남아있었는데 얘네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멍청하게 보였나 봐. 그래서 이 고문관 이런 말이 그 뒤에 남아가지고 뭐랄까 일종의 군대 생활 못하는 사람들 고문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이양받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러나 아까 이제 제주도 지역과 여순 순천 지역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여순 순천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14연대 반란이거든요. 14연대 반란인데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국군이라고 하지 않고 국방경비대라고 했어. 국방경비대. 그래갖고 이제 국군의 모태가 됐던 거죠. 근데 이 국방경비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냐면 크게 세 부류예요. 하나가 예전에 그 만주국이나 일본군에 활동했던 그 장교 활동했던 세력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박정희 같은 그런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이 독립군 활동했다가 들어간 세력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그룹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이 탄압받고 불법화되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군대에 많이 들어간 거야. 경찰은 이제 친일파들 장악하니까 일단 군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군대 내에서 국방경비대에서 그들이 이제 군인을 받아올 때 사상 검증을 잘 안 했나 봐요.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대대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14연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상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군대를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순 14연대 폭동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정부군에 진압되죠. 그리고 정부에 진압되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지리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빨치산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6.25 전쟁까지 연결해갖고 그 빨치산 6.25 전쟁 빨치산 있죠. 남도당을 중심으로 빨치산과 연결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들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가 곧바로 진압당해요. 그래서 뒤에 6.25 전쟁 때 그 후방에 고립된 빨치산하고 좀 다른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죠. 군대 내에 있었던 그 빨갱이 세력들을 숙청한다고 해서 숙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대거 숙청당하죠. 그때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죠. 박정희는 원래는 이제 만주군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주의하고 멀 것 같은데 은근히 사회주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기 형이 예전에 대구 폭동을 일으킬 때 일으켰던 형이 그냥 세 번째 형인가 그냥 똑똑하고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은근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남로당 꾸락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니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남로당 뭐냐면 조직책을 어떻게 다 푼 거지. 그러니까 원래 사형 선고 받았는데 면제를 받아갖고 이제 일단은 그 대가로서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서울이 북한군에 이제 장악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한강을 건너가고 수영을 쳐서 건너와서 부산 쪽으로 내려온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 사람 보니까 자빨로 분류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려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빨갱이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다시 편입시켰죠.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그 당시 장교가 많이 필요했잖아. 그런데 확실히 예전에 자빨 경험 때문에 핵심 요직은 못 받고 야전사령관 있잖아요. 거기만 도왔던 거예요. 중앙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군수 사령관이 됐죠. 이군수 사령관 보시면 이게 끝발이 안 되는 거야. 이군수 사령관이 뭐냐면 군수물자 되는 그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자체 병력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648기생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자익 경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잖아요. 미국부터.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뭐야? 방공을 북시로 내세웠던 거죠. 예. 근데 잘 보면 박정희 정책들 보면 은근히 뭐죠? 사회주의 색깔이 되게 강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계획 경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수정자분이라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은데 아마 그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있는데 교과서에 그런 내용 적혀 있지 않죠? 빨갱이였던 사실은 예, 빼잖아.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정부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 소유를 진압하고 나서 만든 법이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에요. 요때 이제 처음 만들었어. 원래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했던 공산주의자를 검거하고 이때 전황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만약에 정황을 하면 총살을 안 시키고 이들을 이제 뭐냐면 보도혁명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보도혁명을 만들어서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걸 선전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보도혁명 사건이 나중에 6.25 전쟁 이후에 터졌죠. 이 사건이 뭐냐면 보도혁명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사회주의자들만 정형한 사회주의자들만 가입한 게 아니라 그 지역별 할당을 시켜 정부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수를 채워놔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들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설득시킨 거예요. 거기 가입을 하면 뭐 쌀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하니까 자기가 뭐 사회주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입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정부가 이제 6.25 전쟁 패할 때 초창기 때 내려오면서 종전에 있었던 사상범도 있죠. 그 다음에 보도혁명 사람들 잡아다가 대교 총살시키죠. 그리고 내려와. 왜냐면 이들이 나중에 사회주의 세력들 북한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다 해서 다 총살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때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도혁명 사건이 나왔는데 물론 그게 사회주의자들이 죽여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정확한 사회주의를 왜 죽여? 사람을 죽이고 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도혁명 사건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이후에 이때 정부가 취한 조치는 국가보안법을 조직했고 만들었고 그다음 보도혁명을 창설했고 그 다음에 군대 내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 대규모 숙청 작업을 했다. 이걸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1949년에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에 맞춰 경제 재건의 5개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만든 거야. 근데 이때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게 소비재 위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산재 위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이 계획은 국가의 자원을 적절히 통제하여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 경제 재건을 위해서 비료 공장, 시멘트 공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경제 원조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945년에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돼. 특히 그 공장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어요? 북한에 가 있죠. 근데 남한의 인구가 또 증가되고 여러 가지 뭐 북한 내려온 사람들 또 해외에 있었던 또 한국 사람들이 건너오잖아요. 남한으로. 인구 증가하는데 생필품 많이 필요한데 공장은 다 북한에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다음 수요 측면을 볼 때 미군정이 이게 군바이들이 경제 정책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경제 살리려고 돈을 찍어냈어 막. 이걸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뛴 거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입된 후에도 국가 재정 악화로 통화량이 증가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이에 이제 정부는 1950년 1월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재정 안정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조선은행을 한국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때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으로 개편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1950년 4월에 5월 거쳐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뭐가 나왔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이 나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좀 뒤에다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북한은 있는데 북한은 이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시장 그 계획경제 개발을 계속하죠. 그래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정치체가 형성됐고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입법부이지만 입법부는 솔직히 말해서 권한이 제대로 없죠. 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이 다 결정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 보도연맹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것들을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보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반민특위와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공사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이게 05년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기본 심화 강의 중심으로 해서 442페이지.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 날 헌법 제101조에 입각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반민특위가 개설된 거는 좀 약간 그 1년 뒤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국내적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순 수천 사건도 있고 대구에 유견대가 또 반란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유엔의 한국 승인 문제 등을 거치면서 이게 지연됐다가 나중에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제 1949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회에서 반민특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 5일부터 반민특위가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반민특위를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명칭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플레이를 쓸지 아니면 그냥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쓸 것인지 줄여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안전한 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반민특위 하면 딱 그만 암기가 되는데 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 반민특위 활동을 보면 박혼식이라든지 노득술, 그 다음에 최남성, 이강수 같은 친일파들 많이 체포를 하죠. 근데 이승만 정권은 이 반민특위 활동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 했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 있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서는 친일자 관료와 경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은근슬쩍 대놓고 방해하진 않았는데 되게 비협조적이고 소극적 태도에서 있고 은근슬쩍 또 방해를 했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국회 뿌락지 사건이야. 네, 이 국회 뿌락지 사건. 그래서 이 국회 뿌락지 사건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이 국회 뿌락지 사건은 그 당시 뭐냐면 그 국회 안에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민족자유주의 이름 아래서 외국 군대 철수, 남북 통일 형상 등 공산주의 측의 주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학수 등 13명을 검거한 사건이 있어. 그래갖고 요거와 그 다음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 있죠. 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반민특위에서 서울시경 사찰과장이었던
조은선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어요. 예전에 이제 친일 정치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에 서울 중부 경찰 서원들, 그러니까 경찰들 몰려와서 반민특위 특경대를 포위해요. 그래서 이제 대원들 무장을 해제시키고 서류나 장비를 압수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반민특위가 어떻게 될까요? 해산이 되죠.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이 그 당시 비협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회 플라스틱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친일세력대 방해 공작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이제 해체되죠. 그리고 이 당시 반민족 행위 행위자로서 그 범위가 축소되고 그 처벌받은 그 친일파들이 극소수가 돼요. 친일파 처벌 기간도 단축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민특위에서 이제 보면 사형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고요. 되게 기소를 이제 받아도 기소를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공민권 정지 이 정도만 하고 징역을 산 사람이 6명, 사형이 1명이야. 기소는 221명인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공민권 정지 다 풀려나갔고요. 예. 근데 그 사형 1명 받은 사람도 6.25 전쟁 때 석방됐어. 실제로 처벌 안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가 지금도 남아있죠. 토착 외구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들 척결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시 정권 때 나치 협력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처형을 시켰죠. 그래서 뭐 6,000명 이상을 처형시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프랑스 나치 협력자는 되게 처벌 강도가 높은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반민특위 좀 실적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밑에 이제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치호가 꽤나 오래 살았어, 이 사람. 언제부터 봤던 사람이죠? 부활말 때부터 있었던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1946년인가 47년인가 죽었을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일기를 썼어요. 그게 윤치호 일기야.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했거든요? 영어를 했더니 영어로 썼어. 그래서 윤치호 일기 보면 다 영어야.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영어로 일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윤치호가 이제 대표는 친일파로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친일파 병명을 한 거야. 너희들 해외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나가서 이렇게 독립운동 했겠지만 국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본한테 죽을 목숨인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국내에 나와 있던 사람을 친일파를 못 틀면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병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윤치호 일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윤치호 일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윤치호 일기에. 예. 그 영어로 쓴 그 뭐냐면 한국 사람이 쓴 윤치호 일기다. 윤치호가 일기 썼던 건데 구한말 때부터 일제시대 때 뭐 중요한 사조서 인용이 되고 3.1 운동이 일어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고종이 독살을 당했다라는 설 있잖아요. 고종의 독살설도 처음 이제 기록한 것이 윤치호 일기예요. 윤치호 일기.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볼게요. 6.25 전쟁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 여기는. 현대에서 4개 많은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1948년 대한민국 수입되었지만 사회현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48년 10월에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 일어난 한국군 내부의 공산주의 반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에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이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자, 한편 주한미군이 철수할 쯤에 38도선 부근에 남한과 북한 내에 충돌이 자주 발생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8도선 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 38도선 걸 때 문제가 있냐면 뭐가 일어났냐면 지금처럼 뭐 GPS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사에 그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적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북한 영토 안에 38도 이북 땅에 남한 영토가 있었고요. 거꾸로 38도 이남 지역에 북한 영토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때는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라 그 국지전 형태였어요. 국지전 산발하고 있었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게 한말 6.25 전쟁의 점초전이 되었고 그 당시 이제 북한은 이 시기에 분쟁을 통해 남침을 위한 전쟁 계획을 했죠.
그래서 북한은 소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소련부터 뭐 여러 가지 무기를 받았어. 탱크, 비행기 뭐 등등 내었고, 그리고 중국부터 또 4만 명 가량의 인민군들을 이제 그 아까 조선혁명군을 데려와서 인민군을 편입시키고, 그리고 사전에 그 당시 스탈린과 그 당시 모 대통령 또 승인을 받았죠. 그 노리 때 6.25의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1950년대 들어서 이제 분쟁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남한에 활동했던 빨치산들이 거의 다 토벌됐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 당시 1세대 빨치산가 나중에 6.25 전쟁 시작될 때 이제 나중에 후퇴할 때 남았던 그 2세대 빨치산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때 이제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연상시켰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의 공산정권의 전쟁 준비 과정을 보면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 이후에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전쟁에 필요한 중공업 발전을 우선 가지고 설정하고 군주주의를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 승리 이후에 중국에 기항한 사람들, 조선인민 운에 편입시켰죠, 이 사람들을.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조선 우영군이죠, 이 사람들이. 자, 북한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봄 이래 몇 차례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스탈린을 만나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남한 점령 계획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스탈린은 김일성 계획의 전쟁 계획에 동의했고, 마오쩌둥도 그 하여금 김일성의 전쟁에 지원하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전쟁 준비하고 나서 위장 전술로 해갖고 남한의 평화 통일을 제시했죠. 남한에. 그래서 마치 이제 통일하고 있다 제스처해놓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6월 25일날 남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은 문재인이 뭐 북한에 와갖고 뭐 통일하겠다 막 그러는데 저는 많이 안 통할 것 같아. 예. 그 뭐 브렌트의 그 동방정책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동독이 아니에요. 예. 그 동독은 나름대로 민주주의공화국 형식으로서 여기는 가두정 형태인데 북한은 솔직히 세습왕국이잖아요. 핵을 절대 할 리가 없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카다피처럼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지만 핵을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문재인의 그런 정책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6.25를 어떻게 볼까요? 북침설, 남침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기밀 문서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거는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어났던 남친설이 지금 확고하게 굳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김일성과 스탈린 대화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로서 굳어지게 된 거죠. 그 6.25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기승남침이 시작된 전쟁 초기에는 공산군의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고, 서울과 춘천, 동해안의 주력 부대를 투입한 북한 공산군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요. 한강을 넘어서 남쪽을 진군하죠. 그에 미국은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유엔은 유엔군 파견을 거절하게 돼요. 일본에 있던 미국이 오산과 대전에 방어선을 형성했지만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서 전선은 납동강을 호퇴했다. 그 당시 미군도 이제 파견됐지만 미군 부대들이 깨져. 미군 부대들이 초창기 때 약체를 좀 보내서 좀 북한군을 우습게 알고 탱크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보낸 건데, 이 보병사단이나 보병 부대들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30 몇 사단인가 그 파견했다 대전 전투에서 깨져가지고 사단장이 잡혀. 그 밀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제 미국은 일단 미국 본토에 있는 병력들 있죠. 주요 병력들을 이제 어디에 빠요? 이제 한국을 이제 건너오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납동강을 방어진을 치고 그 당시 유엔군이 사용하는 메가더가 어릴 진짜 호방이었던 인천을 상륙하죠.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되면 납동강 전선 위에서 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그 테러가 막힌 거죠. 서울 인천 쪽으로 했고 테러가 막히고 그래갖고 일종의 모돌 해머 전술이 나는 거야. 모돌은 그 밑에 이제 그 쇠를 달굴 때 밑바닥에 까는 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거기에다 이제 칼을 올려놓고 해머로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해머를 두들기고 남쪽에서는 모돌 역할을 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때 급속하게 이제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남았던 잔류 부대들이 어디로 들어간 거야? 빨치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서 북한을 진격해. 이게 언제 1915년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이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이죠? 예, 그래갖고 그때 뭐 몇 사단인가? 그 38토선을 넘어가게 돼. 그 시점을 이제 뭐냐 국군의 날로 정한 거죠. 자, 조국 공산당은 국군과 유엔군 38토선 넘어올 걸 북진할 경우에 군대를 파견하겠다 권고했으며 인도는 후전을 위해서 협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제 다 무시해버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에 계속해요. 평양을 함락하고 이때가 1950년 10월 19일이야. 왜 제가 그 기억하냐면 제 생일이 10월 19일이거든요. 오늘의 역사 보니까 평양 함락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자, 그다음 압록강을 이루었다. 근데 이제 너무 북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보고서에 떨어졌어요. 또 겨울이 다가오죠. 이때를 노려가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국경선 앞에 이제 미군들이 진주해갖고 잘못하면 남한 중심의 통일되면 국경선을 이제 맞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한하고. 그냥 안 되겠다 해갖고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때 한 100만 명 이상 파견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근데 하여튼 되게 많이 파견했어. 그래서 이때 파견할 때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했죠. 그러니까 의용군은 뭐냐? 자, 중국 공산당에서 정부군을 공식적으로 파견할 경우에는 이름을 걸고 파견할 때 국제 여론의 압력에 밀릴 수 있으니까 중국 인민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갖고 만든 부대다. 해서 의용군을 붙이는데 실제 중국 군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막 내려온 거야.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또 맨날 실전을 겪었던 부대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북북 내전, 그다음 그 앞에 이제 뭐냐면 일본하고 싸웠고, 그러니까 이제 밀리게 되는 거지. 또 겨울철에 이 사람들은 이제 상륙 타고 막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군이 뭐 기계화 부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는 좋아도 이게 겨울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 길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헛곡에서 공격받고 하니까 계속 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도 뭐냐 다시 내주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쪽 거기 금강 하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내려올 때 이제 3월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풀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동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기계화사들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오냐면 지금 오늘날 후전선 부근에서 대치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2년 동안 대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후전하자고 이제 뭐냐면 회담도 하고 그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 고지전이라 해가지고 살 하나 뺐는데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남북한에.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의 남자 인구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죽었다 보면 돼요.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서로 이제 후전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내용이 좀 밑에 있는데, 자, 전선이 38도서 부근에 고착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 위해 준비가 시작되었다. 소련은 유엔의 후전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이 제의를 유엔과 공산당이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개성에서 후전회담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처음에 후전회담을 했다가 다시 그 판문점을 옮겨요. 이걸 왜 그냥 북한 측의 의도가 있어. 왜냐면 개성에서 이제 후전회담을 하면 개성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선이 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쪽에 판문점을 하면 일단 개성이 누구 땅으로 넘어가는 거야?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안타깝죠. 그 예전에는 6.25 전쟁은 우리 땅이었는데 개성이 38도서 이남 지역이었잖아요. 지금 개성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지하철도 거기 1호선 연결되고, 예. 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후전회담에서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넘는 기간 동안 했고,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포로가 문제예요. 그래갖고 일단 이것 때문에 신경전을 했는데, 유엔군 공산군 포로가 너무 숫자가 적다. 그래서 유엔군은 이제 원칙이 뭐냐면,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원칙을 주의했는데, 공산당은 무조건 소환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는 본국에 소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측이 많이 맞아요. 공산군 측이. 그러니까 이제, 남한 내에 북한 그 포로들은 북한 소환해야 되고 그 남한 내에 그 뭐냐면 북한에 잡힌 남한군은 어디야? 남한 소환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훨씬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남한군에 잡혀 있는 그 북한 그 포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냐면 그 북한 같은 경우 숫자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이고 그리고 다르게 남한군사들 또 북한군 편입시켜 또 재활용하죠. 예, 그 숫자 적어.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북한군들 상당수가 남한 출신자들이 많아요. 왜 남한 출신자가 많냐면 내려올 때 얘네들이 그 서울부터 해갖고 전국 지역에 징병제를 실시해갖고 그 북한군 수의 한 반수가 거의 남한 출신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을 끌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방공포로 입장할 때는 가기 싫죠.
자기 고향이나 이런 사람 다 남한에 있고 자기는 공산주의 싫은데 저기서 끌고 가고 이제 북한군 때문에 북한군과 싸웠는데 그 포로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거제도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공 포로 수용소와 그 방공 포로 수용소와 막 싸우게 되고 거기 심지어는 거제도 그 미국인 소장인가 중장인가 그 장군이 그 뭐냐 포로에서 침공 포로에 대해서 잡힌 사건이 일어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런 사건도 일어났고 또 이승만이 또 반대하죠. 왜 돌려보내냐? 안 된다. 자유유세도 하자.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타협했냐? 결국 양측에서는 자유유세에 따라 소환을 합의했다. 그래서 이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질질 끌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후전회담은 이제 1953년에 들어 급진전했는데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었고 미국에서는 종전에 공약을 내세웠던 종전 공약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겠다는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할 여유. 왜냐하면 중국은 너무 물자와 인력을 너무 뽑아냈어요. 거기에 지원을 했고. 근데 중국이 6.25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손해본 게 되게 많아요. 원래 중국의 계획은 저쪽 이제 복건성이나 이런 데 이제 병력을 집중한 다음에 대만을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을 공격해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획이 무산된 거야. 왜? 6.25 전쟁 때 그 병력을 어디에 뺀 거야? 6.25 전쟁 뺐 거죠. 그래갖고 숙만치하는 구역을 내갖고 인민군을 지원했죠. 조선인민군을.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여력이 없었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자 보니까.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날 후전협정이 되고 3년에 넘는 기간 동안 민족의 비극을 막을 내었다. 왜 정전협정이 아니라 후전협정이죠? 이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죠? 전쟁은 지금 진행되는데 잠깐 뭐죠?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냐, 미국에게 요구한 게 지금 후전협정을 정전협정 바뀌자. 그걸 요구하는데 미국은 지금 미사일이나 핵을 이제 하면서 너네들 핵미사일 같은 거 없애면 핵 없으면 해주겠다. 근데 북한에서 해주겠어요? 안 하겠지. 이거 지금 옥신각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후전 상태예요. 예, 정전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밑에 이제 뭐 후전협정 5개 항목의 의제 이렇게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과제 2번 좀 기억을 해둬야죠. 후전회담에 왜 전쟁 포로 문제가 18개월 넘는 기간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자. 그래서 공산층 입장과 그 당시 남한층 입장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공산층 입장은 뭐냐면 본국으로 이제 기한을 시키자. 무조건 소환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에 반해서 남한층 입장은 자유의사, 유엔층의 입장을 그거 쓰세요. 그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6.25 전쟁의 피해는 되게 많죠.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자,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재 정권을 강화를 몰두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제 방공을 매개로 해서 장기 집권을 노렸고 자기 반대파는 다 빨갱이로 올라가고 수청을 했죠. 그냥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쟁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 반대했던 정치 세력도 다 수청했어요. 그때 이제 연안파부터 해서 소련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박헌영까지. 박헌영도 이제 원래는 같이 친했다가 6.25 전쟁 때 이제 이후에 어떤 뭐 미국의 앞제비다, 뿌락치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뒤에 또 1950년 들어가면 이제 8월 종파 사건이 있었고 이제 연안파, 소련파 다 제거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사회주의 역사를 안 배워요. 그 되게 놀랐죠.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운형이라든지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김홍봉 절대 교과서에 안 실려 있어요. 왜? 북한의 사회주의 정통은 어디인 거야? 그 뭐냐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갑산파예요. 근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사회주의 중에 갑산파 출신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비주류는 주류가 아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주류였지. 그래서 김일성 중심의 정통 어떤 사회주의 계열을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종전의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역사에서 언급을 안 해. 언급을 안 해. 우리보다 몰라. 뭐 북한에 가서 여운형? 그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예.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김구나 유황순이나 그런 사람들 되게 강조해요. 왜 강조하겠어요? 민족주의 운동 계열을 누가 이어받았다? 사회주의 이런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혁명열사등에 가보면 김구나 유한순의 모지가 있어, 감호가.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탄압을 하는데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하고 그래. 좀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하지만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협정 조인 이후에 여기는 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국제회담을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 해갖고 제네바에서 회담을 해. 근데 이제 제네바에서는 제네바 국제회담인데 여기는 한국 문제가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어떤 내용이 중요해? 베트남 문제가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 베트남이 17도선을 해갖고 남베트남, 북베트남 해갖고 이렇게 갈려져서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주요 문제였어. 한국 문제는 이제 그 논의가 제외되고 논의는 했지만 그냥 대충 해갖고 서로 이간이 안 맞아가지고 끝나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채 한반도 통일 문제는 다시 유양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에는 강간 무소식이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후전 상태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끝났고 6.25 전쟁 아주 끔찍하죠, 진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시험 4.19 혁명 이승만 정부 시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 부분은.